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OT에서 대략적으로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드디어 1단원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혀에 혓바늘이 좀 났어요. 계속 수업 준비하면서 녹화하고 이러느라고 늦게까지 잠을 좀 못 자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지금 발음이 조금 부정확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친구들이 약간 좀 양해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는 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이 통합적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이런 게 이제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는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 보면요.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인 관점의 특징을 이해한다 그래서 관점이 중요한 게 4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인간, 사회, 환경의 탐구에 통합적 관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요점 정리하면 뭐겠어요? 이 4가지 관점이 합쳐져서 통합적 관점이 되는 거고 이런 통합적 관점으로 인간과 사회, 환경을 탐구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의 주제가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차분하게 좀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제 탐색 먼저 볼 건데요. 다음은 도심에 나타난 멧돼지에 관한 뉴스 내용이다. 각계각층 사람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질문에 답해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앵커가 뭐라고 말하나요? 멧돼지의 도심 출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직원입니다. 자, 물어보고 있죠, 기자가. 멧돼지의 도심 출현 빈도가 증가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라고 얘기했더니 멧돼지의 개체수는 예전보다 증가했는데 그에 비해 먹이가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약간 어떤 관점이에요? 이거는 좀 생태적인 관점으로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물어보니까 멧돼지의 개체수가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했더니 담당 공무원은 개체수가 늘어나면 그 수를 조절하기 위해 포획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뭐 때문이라고 그러죠? 현행 야생동물 보호법 때문에 함부로 포획할 수 없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도죠, 제도. 자, 그 다음에 도심으로 자주 내려온다고 하던데 먹이가 왜 부족해진 거죠? 하니까 생태학자는 또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해서 서식지가 줄어들어서 먹이도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뭐 사회적인 관점도 될 수 있고요. 생태적인 관점도 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멧돼지의 도심 출현을 막을 만한 방안은 없을까요? 그래서 생태계를 인간 중심으로 보는 이런 인간 중심적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멧돼지는 뭐 내려오고 싶어서 내려온 줄 알아?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1번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시만요. 자, 1번 보면 멧돼지와 인간 중에 누가 피해자일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뭐 인간이 피해자일 수도 있어요. 왜냐? 멧돼지한테 피해를 입기 때문입니다. 뭐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아니에요. 멧돼지가 피해자예요. 멧돼지가 집을 잃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원래 있던 곳에서 밀려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요런 다양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게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멧돼지와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뭐 말 그대로 뭐예요? 개발을 좀 억제하고요. 그리고 먹이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관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그냥 여기서 봐야 될 건요. 뭐 멧돼지와 인간이 어떤 게 피해다. 어떻게 멧돼지를 살려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가지 사건을 보고도 여러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게 오늘 수업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제 6페이지입니다. 자, 1번 통합적 관점에 대한 이해. 자, 여기서는 이제 밑줄이나 뭐 도형 같은 걸 그리면서 볼 테니까요. 이런 것들 잘 따라오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 현상은 여러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일어난다. 그래서 제대로 탐구하고 이해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통합적 관점. 자, 그래서 일단 관점에 대한 설명이 먼저 나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1번 시간적 관점, 2번 공간적 관점, 그리고 3번 사회적 관점, 4번 윤리적 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각의 설명을 한번 볼게요. 1번 시간적 관점은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의 모습이 있기까지의 변화 과정, 그래서 시대적 배경과 맥락 이런 거를 보는 거래요. 2번 공간적 관점은 위치와 장소, 분포 패턴과 형성 과정, 이동과 네트워크 등의 측면에서 살피거나 공간적 맥락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이건 그런 겁니다. 위치, 어떤 위치에 있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서 특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포 패턴과 형성 과정.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사건들이 분포를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공간에서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구나. 공간적인 차이가 있구나. 이런 거를 비교하는 것이 공간적 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보면 제도, 정책, 사회 구조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제도, 정책, 사회 구조적 영향력.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뭐였어요? 동물보호법 때문에 실제로 이걸 제대로 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었죠. 이렇게 사회의 어떤 제도나 그런 밑바탕들을 보고서 크게 파악을 하는 걸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윤리적 관점입니다. 요거는 규범적 방향성과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 공부하다 보면 항상 느낄 거예요. 왜 이렇게 단어가 어려울까? 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첫 번째로는 약간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잔재가 좀 있습니다. 잔재라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한문을 많이 쓰는 문화권인 것도 여기에 추가로 한몫을 합니다. 한문 문화권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과서에 종이의 양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어느 정도 단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를 공부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모르는 단어는 영어 단어만 찾아보는 게 아니라요, 이런 사회적인 단어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틈날 때 백과사전 같은 거를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는 게 사회를 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마저 설명을 하자면 규범이라는 건 어떤 지켜야 할 법칙, 법규 이런 거죠. 그래서 규범적인 방향성과 가치, 이건 말 그대로 뭔가 올바르게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것이다 해서 관점이 다시 네 가지 뭐예요? 첫 번째 시간적, 두 번째 공간적, 세 번째 사회적, 그리고 네 번째 윤리적 관점이다. 그럼 결국에 뭐예요? 통합적 관점은 어느 하나의 관점이 아닌 이것들로 바라보고 이해할 때 통합적 관점으로 사고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해가 됐죠, 여러분?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왼쪽 사진처럼 도심에서 나타나는 교통 혼잡의 원인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해 볼 점은 무엇일까? 예전에도 이렇게 혼잡이 심했을까? 예전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이거는 어떤 관점이에요? 시대적 관점이고요. 자, 나와보면요. 혼잡이 특히 도심에서 심한 까다. 도심이라는 공간이죠? 공간적 배경이고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제로 뭐 풀 것도 없죠, 사실. 신호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당연히 사회적 법칙이나 규범에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사회적 관점이고요. 의식 수준이 낮은 건 아닐까? 이건 어떤 그 사람의 윤리적인 거나 법규에 관한 그런 준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건 윤리적인 관점입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 2번.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에 대해서 나옵니다. 결국 이게 뭐예요? 통합사회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볼게요. 같은 사회 현상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구조나 추구하는 가치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예시가 나오죠. 비둘기 문제를 예로 들면 한때는 평화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현재는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골칫거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또 도심이라는 공간적인 특징도 있죠. 자, 그저 평화의 상징으로만 여기고 이 문제를 방치한다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유해동물로만 여기 무조건 퇴치하려고 한다면 생태계가 변화하여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첫 번째 발생 경과, 두 번째 지역적 특성, 세 번째 정책이나 제도, 네 번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여러분 지금 이거의 말이 다르지만 뭐예요 결국엔? 발생 경과는 그렇죠. 시간적인 관점이고요. 지역적 특성은 공간적인 관점이고요. 관련 정책이나 제도는 사회적인 관점이고요. 그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는 결국 뭐예요? 그렇죠. 윤리적인 관점이죠. 가치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래서 통합적 관점에서 문제를 관찰하고 분석할 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둘기가 유해동물로 지정된 배경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죠. 비둘기가 일단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뭐 사실 뭐 옛날에 TV에서도 나왔었어요. 비둘기가 날면은 이게 뭐 사람한테 안 좋은 뭐 그런 병균을 옮기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막 기생충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뭐 조류독감의 가능성이나 아니면은 뭐 각종 피부 알레르기 이런 거를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해요. 자, 그 다음 2번 보면요. 도심의 비둘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둘기를 포획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가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윤리란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인간이 모든 것 위에 있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통합사회에서도 배우고 나중에 윤리와 사상이라는 과목에서도 차츰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까지 살펴봤고요. 넘어갈게요. 자, 또 어마어마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주제활동, 통합적 관점에서 살펴본 님비 현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님비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 캐릭터 이름이 아니고요. 님비 말 그대로 뭘까요? 아시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죠? N 나 아시죠? I, in, am, my, be, back, y, yard. 그래서 뜻이 뭐예요? Not in my backyard. 우리 집 뒷마당에는 안 돼. 내 뒷마당에는 안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혐오시설이나 이런 위험시설을 기피하는 현상을 뜻하죠. 강하게 반대하는 것. 자, 그래서 화장장이라는 건 여러분 뭐죠?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사체를 태우는 곳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약간 사실 뭐 여러분들한테 뭔가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보통 어른들이 이런 거 왜 얘기해요? 집값 떨어진다 이런 말 하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 문제 때문에 어른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본다. 어떻게? 통합적 관점으로. 자, 일단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보면은 화장률이 79.2%예요. 4배 정도 증가를 했대요. 20년 전에 비해서. 2014년에도 이랬으니까 지금은 더 증가했겠죠?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55개소고 화장로, 그러니까 화로예요. 이건 화로. 화로는 총 316개가 있다. 그래서 연간 최대 화장 능력은 이 정도인데 사망자 중 화장한 사망자를 감안할 때도 화장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대요. 근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어떻대요? 상황이 다르대요. 도내 화장시설이 3곳뿐이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상대적으로 비싼 관외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래서 공동으로 화장장을 포함한 광역 장사시설 건립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결국에는 뭐예요? 경기도에서 너무 화장장이 없으니까 이걸 아예 자체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설치하려고 그러면 뭐 하겠어요? 당연히 님비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여기 사진 보면은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다. 여러분 이거 뭐예요? 결국엔 사실 돈 달란 얘기입니다. 어떤 비용적인 보상의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손해를 보려는 걸 싫어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님비 현상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겠지만 핀피 현상 이런 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핀피도 참고로 써둘까요?
핀피 이거죠. 그쵸? 그래서 이거는 please in my front yard죠. 그래서 우리 집 앞마당에 제발 놓게 해주세요. 그래서 뭐 유명 대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연구소라든가 아니면은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생활 편의시설, 대형 마트라든가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핀피에 해당하는 시설물들입니다. 자, 아무튼 다시 자료 2번으로 넘어오면요. 화장장 건립에 따른 갈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립 예정지가 이제 여기에 있대요. 황해인 거 보니까 서해바다에 맞닿아 있는 뭐 어떤 지역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화장장 건립 예정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무슨 시를 비롯한 경기도 5개 지방자치단체가 땡땡산 인근에 공동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이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 이걸 태우니까 무언가 안 좋은 가스물질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공기가 좋아서 살고 있었는데 화장장이라니 기가 막힌다. 그리고 인구가 10만 명 사는 택지에서 2km밖에 안 되는데 공청회도 열지 않아서 전혀 몰랐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절차상의 문제도 보이긴 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같은 논란에 화장장이 들어설 땡땡시는 건립된 시설이 최신식 첨단 설비다. 유해물질도 기준치의 엄청 미만으로 배출이 된다. 공청회를 개최해야 할 의무도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문제가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대대적인 서명까지 하고 막 난리가 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자료 1과 자료 2를 보고 화장장 건립을 두고 나타나는 님비 현상을 통합적 관점에 살펴본 후 각각의 관점별로 적절한 대답을 빈칸에 써보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적 관점. 화장장 건립으로 인한 갈등이 과거보다 증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죠? 왜? 과거에는 매장 문화가 발달했죠. 그죠? 근데 최근에는 뭐예요? 화장 문화가 발달을 하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수요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시간적인 관점에서는요. 과거에는 매장 문화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화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으로 봅니다. 땡땡산 인근이 화장장 건립 예정지로 선정된 공간적 특성은 무엇인가 이랬는데요. 뭐 이거는 결국 뭐였어요? 아까 보면은 5개의 지자체가 쓸 수 있는 광역시설을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쓸까요? 5개 지자체의 접근성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5개의 시에서 화장을 하러 일로 올 때 제일 중간에 있는 제일 접근하기 좋은 곳이다. 도로의 접근성이 좋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관점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가져올 피해는 무엇인가?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쵸? 일단은 뭐 때문에 가장 문제예요? 부동산 가격이 제일 폭락하는 게 가장 큰 문제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정말 실제로 그렇다면 환경오염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윤리적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여기 지역 주민의 이익은 희생되어도 좋은가? 요거는요,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사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격리시설을 만들었었죠. 근데 이게 공무원 연수원이라는 시설에서 했는데 그러면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여기 국가시설 마음대로 쓰니까 괜찮아 라고 하기에는 바로 옆에 있어서 좀 무서웠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좀 꺼림칙하기도 했을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누구나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에서 현명한 답은 뭐냐면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 같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이렇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결국엔 뭐예요? 만약에 입지를 한다면 그에 따른 적절한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다 보는 게 이게 무슨 관점이라고요?
통합적 관점으로 님비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번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다음 2번.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님비 현상을 알아보고 적절한 해결 방안을 써보자. 소각과 매립, 이래서 서로 이렇게 사이좋게 이렇게 악수를 하고 있네요. 자, A씨는 쓰레기 소각장 장소 선정 때부터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아까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여기는 이걸 했어요. 그쵸? 인근 B씨와 환경적으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을 교환했다. 사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마 구리실 거고요. 이게 남양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A씨는 소각장을, B씨는 매립장을 각각 건설해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러면 너무 좋죠. 그쵸? 어차피 둘 다 필요한 건데 하나하나씩 나눠 가져서 서로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택한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사우나 시설을 겸한 수영장, 인조잔디, 축구장 등 편의시설과 소각장 굴동을 이용한 전망대 설치해서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혹시 봤을지 모르겠지만 구리타워입니다. 그래서 뭐 요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님비 현상은 정말 엄청 골칫거리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통해서 좀 현명한 사례도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이나 주변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님비 현상을 알아보자 이랬는데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게 있으면 써보도록 하고요. 일단 개념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주제 탐색. 여러분은 언제 행복한가요? 그래서 뭔가 이제 보니까 뭐가 나올 차례예요? 행복에 대해서 배울 차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지역에 따른 행복의 기준. 그 말인즉슨 시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서로 다른 행복의 기준을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행 갈 때, 밥 먹을 때, 영화 볼 때, 집에 갈 때 언제가 행복한가요?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인 것 같습니다. 밥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과서에 잘 보면요, 이거 지금 햄버거랑 떡볶이 같거든요. 이런 거 나오고 있네요. 급식을 언제 먹었는지 선생님도 이제 아득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선생님들 학교로 출근을 하고 있지만 급식을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선생님들도 밖에서 밥을 먹는 게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급식이 사실 굉장히 안전한 편이에요. 다만 이제 이 코로나라는 특성상 밀집한 환경에서 같이 밥을 먹거나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식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안전성의 문제도 있고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급식을 실시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뭐 어쨌든 네, 아무튼 저는 밥 먹을 때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노래처럼 다음표 아래 가사를 듣고 노래를 불러보자 했는데요. 이거 몰랐는데 비행기의 악보입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여행 갈 때, 밥 먹을 때, 영화 볼 때, 집에 갈 때,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라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넘어갑니다. 니들끼리 해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본문 봅니다. 이제 다시 이해하기 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행복의 보편성과 상대성입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 행복이라는 게 뭘까에 대해서 혹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다들 주로 요즘은 행복에 대해서 뭐를 말하냐면요. 나는 뭐 좋은 대학에 가고 싶어요. 아니면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아니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이런 게 많죠. 아니면 뭐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뭐 이런 게 많은데 행복이란 과연 무엇일까? 여기서 말하는 게 진짜로 그런 행복일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무슨 시대예요? 수렵과 채취로 생계를 유지하던 시대에는 뭐래요? 지방의 축적이 생존의 비결이었고 그래서 뚱뚱함이 건강과 부의 상징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선생님은 날마다 행복해지는 중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선생님이 이런 거 행복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이 계속 찌게 되면 몸이 나이가 먹어가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잘 와닿지 않겠지만 아직 어려서 소화 능력도 좀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신진대사 능력도 떨어져서 확실히 예전 같지 않구나. 많이 피곤하거나 이런 걸 느낍니다. 뭐 전날 야식을 먹으면 다음날 되게 피곤하고 이런 게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운동도 꾸준히 하고 사실 공부는 체력으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기 1-1에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비만이나 과체중인 사람에게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저의 행복의 기준은 5kg 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거는 네, 뭐 필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습관적으로 쓰는 거니까. 자,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나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비만을 건강과 무해당적으로 여기지 않는다. 과체중과 비만에 대한 평가는 또 반대로 시대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시대에 대해서 본 거죠. 근데 이제는 지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국민보다 스스로를 과체중 이상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래서 뭐 미국만 봐도 과체중이 엄청나게 많죠. OECD 평균 보면 이만큼이나 과체중 또는 비만 인구인데요. 대한민국은 이만큼만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이 다 말랐으니까 난 너무 돼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일단 설명이고요. 거기에 대한 본문이 이제 나옵니다. 자, 비만이나 미에 대한 생각의 기준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듯이 결국엔 뭐예요? 행복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볼까요? 자, 조선시대 행복의 기준과 지금의 행복의 기준. 조선시대에는 과거에 붙고 관직에 오르고 입신양명하는 게 행복이었을 거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의 기준에서는 뭘까요? 깨끗한 물 마실 수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의료시설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행복일 거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빈곤에서의 탈피, 건강, 원만한 인간관계 등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본 조건, 이런 건 어때요? 시대나 지역을 뛰어넘는 인간의 공통된 행복 기준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보편적인 행복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